저는 이제 그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해결하는 게 양측은 다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어떤 시기든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또 하나가 고용 침체일 겁니다. 나 실업자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바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경고음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그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게요.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 말만 들어도 두려운데 미국에서 그것도 파월이 이 경고음을 던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명서와 그다음에 성명서에도 직접 나왔죠. 예를 들면은 실업률이 높아질 그러한 위험성. 네. 그리고 뭐 물가가 계속해서 높을 이런 위험성 두 개 다 그런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다. 3월 달보다. 이것은 말하자면 두 개 다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개 다를 잡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용이 악화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럼 금리 낮춰줘야 되잖아요. 금리 낮춰줘야 되죠. 근데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물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물가가 높으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파월이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 낮아진 거 1분기 이 모든 게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한테 이거 화살을 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뭐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임금 인상률이나 아니면은 실업률은 아직 견조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 데이터죠. 이제 서베이를 소프트 데이터라고 해요. 서베이를 본다면 미국 국민들의 그러한 체감 경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작년 대비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죠. 왜 그러냐면 작년 하반기에서는 3연속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3번 연속 동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작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개 있었죠. 특히나 모기지 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최고 5.5%까지 올라가 있었잖아요.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 차상 뭐 가장 2000년대 들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균열이 생긴다든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 3번에 걸쳐서 인하를 해서 현재의 상단인 4.5%까지 약 1%포인트를 인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리긴 했지만 아직 4.5%도 높은 여전히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투자의 모멘텀도 지금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연초만 해도 한 110까지 갔었잖아요. 최근에 100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한 넉 달 만에 10%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이 정말 약달러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달러 약세는 사실상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죠. 달러 원 환율,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아직까지 뭐 지금 이제는 1,400원대로 내려왔었고 지난주는 뭐 1,380원대까지 이제 내려왔었지만 일단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1,450원대 이렇게 높았었잖아요. 굉장히 높았었던 원화 환율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약세가 많이 진행됐었는데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만큼 높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괴리가 있었는데 좀 이제 내려와서 맞춰지는 균형을 잡는 이러한 지금 과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이제 원화 환율은 조금 더 괴리가 줄어든 상태. 하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스코트 베센트 장관이 최성목 장관과의 대면에서 사실상 무역 협상을 하러 갔는데 관세나 무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환율을 언급했다고 하죠. 이것은 벌써 이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환율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워낙 상대적인 거라 맞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물론 달러 대비로 보면은 우리가 강해진 건 맞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 가치와 비교를 해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강한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유로화도 굉장히 강세잖아요. 유로화는 굉장히 강세를 많이 띄었죠. 네. 최근에 이제 유로화가 뭐 작년 그 가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만 해도 1유로당 1.02달러 수준, 거의 이제 예. 페리티라고 하죠. 동등한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현재는 이제 1.12달러 수준, 뭐 한때는 1.15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한 10%에서 한 12%까지 유로화가 달러 대비 절상된 거예요. 네. 이제 강해진 거죠.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도 그만큼 달러 가치를 대변해주는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미국 주식도 굉장히 안 좋고 채권 시장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이렇게 지금 약달러로 가면 결국 미국에 대한 뭔가 신뢰가 흔들리면서 셀 아메리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많이 좋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자산들이 이제 앞으로 나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번에 물가가 계속해서 높을 가능성도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장기 부채도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아니면 대체 자산, 부동산의 이런 그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 달러 가치가 지금서 머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약해지든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보다는 다른 지역들의 자산에 대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그럼 고용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은 인플레이션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냐. 그런데 전무님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는 미국의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그만큼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도 많이 물건을 못 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면은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파월 의장은 여기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 두 가지 큰 책무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예, 완전 고용 두 완전 개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은 기자단이 짓궂게 질문을 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랬더니 두 목표 중에서 괴리가 큰 거부터 해결할 것이다. 그럼 고용이네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물가도 높지만 물가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근데 고용은 금방 떨어질 수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실업률이. 그래서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암시는 줬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된다면 그럼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이 QT, 그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하고 네, 있죠. 지금 BS 잔액이 한 6.7 네, 6.7조 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내려와 상태입니다. 있죠. 그거 언제 종료할까요? 3월달 FOMC에서 속도 조절을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이렇게 조절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QT는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채권을 많이 사줬기 때문에 이 채권을 만기가 되면 다시 안 사준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갖다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을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시중에 이렇게 큐티 자금이 조금씩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미국의 그 유동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줄이든가 네.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큐티를 종료하는 이런 시점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러한 그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난다고 하죠? 네, 지금? 그렇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인지, 물론 이제 양측의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요. 네, 감정의 골은 깊지만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급한 건 둘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게다가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헝다, 그다음에 벽계원 이런 부동산 회사들이 도산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제 부동산을 갖다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고 그것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이게 민간에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오히려 낮추고 있어요. 내리고 있습니다. 지급준 비율도 또 낮췄죠.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시중은행들의 부담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가는 전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중앙은행과 정부의 예. 몫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해결하는 게 양측은 다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어떤 식이든 예.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미국에서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탈달러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이든 뭐 홍콩이든 다른 국가들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뭐 기업들의 가치가 조금 하락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지금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평가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안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마가 정책의 키워드는 결국은 약달러와 저금리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갈 걸로 보시는 거예요, 하반기까지? 네, 트럼프 1기에서도 이 두 가지가요 계속 화두였고요. 지금 트럼프 2기에는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거론은 되지는 않았고요. 예. 이번에 스코트 베센트 장관이 우리나라 사절단과 얘기를 할 때 언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의 대선이 지나고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트럼프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근데 너무 불안해서 원래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소망과 사랑은 그 다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요. 지금 뭐 신용 가산금리라는 것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하면은 돈을 빌려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루 이틀은 빌려줄 수 있지만 수년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빌려주기에는 더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요. 예.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CDS라고 하죠. 신용 부도 수합 프리미엄도 30bp 0.3%대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상태거든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빨리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신호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에 파월 의장이 정말 금리를 끌어내려주는 그런 슈퍼 히어로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렇다면은 미국은 구제가 가능할까요?
충분한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하하게 된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든가 미국의 자산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 국채금리, 이제 시장금리지 않습니까? 국채금리. 예. 근데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행금리도 낮아지게 되고요. 미국의 부채 협상에는 조금 유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부채 협상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네. 의회도 지금 미국의 부채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우려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아주 녹록하지는 않은 상태. 이렇게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의 부채 감축을 위한 예. 관세 협상, 특히나 달러 약세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 세 가지에 상당한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일 것으로 보고요. 다만 한은에서는 부동산 또 가격 오를까 봐 금리 인하에 고민은 하지 않을까요?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몇 년 전에 미국이 이제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조금 더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은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불식시켰을 텐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부동산 문제도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실물 자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실물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 그다음에 현금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아이비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주식시장 폭락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이게 하반기에는 좀 수그러들까요? 네, 이제 관세 정책도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미국의 시장도 조금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달러 가치도 어느 정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생각이고요.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견조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장세는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또한 기초자산도 중요해요. 미국의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이나 이런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통화인 달러를 우리가 사서 투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려면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네. 기초자산 투자, 주식의 투자가 주식가가 오르더라도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환손실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주가 수익률을 못 얻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전망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지금 채권 시장 많이 불안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뭐 일본하고 중국이 미국 국채 내다 판다고 한들 그 국채 판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를 줄인다라는 건데, 그럼 달러 대신 다른 걸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뭐 일본이 위안화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 국채를 파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미국의 국채와 일본 국채는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커요. 이제 뭐 물론 이제 통화가 다르긴 하지만 미국 국채는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같은 이제 만기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국채는 아직 1% 초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1.3%대 정도.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는 4% 초반이기 때문에 절대 금리로 한 3%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의 투자자들이나 세계 투자들이 선뜻 일본 국채에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2%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을 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본 국채 10년물이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회기가 본격적으로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변정규 미주은행 전문인과 함께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국채시장 또 환율시장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님. 감사합니다.